네, 경선 레이스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후보들은 라이브 방송과 짧은 영상 등을 활용해서 MZ세대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모습과 대선 전국의 쟁점까지 전문가들 모시고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대선 경선 후보들 라이브 방송과 짧은 동영상, 이 숏폼 등을 이용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라이브 방송, 라방의 가장 적극적인 후보, 한동훈 후보라고 합니다. 직접 보시죠. 이거 아시죠? 이게 되게 쉬운 건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되게 좋아했어요. 이게 제가 말한 비싼 기타예요. 이게 63년 펜더 재즈 마스터라는 기타거든요. 트로트도 좋아해요. 뭐 최근에는 이명웅 씨 노래를 들었거든요. 저는 또 이분 음악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듣습니다. 한동훈 후보 과자 봉지 직접 뜯으면서 맛있게 먹는 법도 얘기를 하고요. 저렇게 기타도 쳤습니다. 11시간 만에 후원금이 모두 모금됐다는 소식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웃 같은 친근한 이미지를 주는데 이 라이브 방송, 라방이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저 라방뿐만 아니라 그 어떤 행사장의 이동 중에 차 안에서도 라이브 방송을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이런 지점에서 한동훈 후보의 원래 장점이자 단점이 조금은 대중과의 거리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경선 토론에서도 사실 혹지 않은 순발력이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조금 공격적인 것 아닌가? 좀 고압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런 측면들을 좀 경선 토론과 완전 대비되는 측면에서 좀 어필을 하고자 이런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타를 친다라든지 아니면 좀 친숙한 그런 트로트 가수를 언급을 한다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이런 대조적인 전략들이 국민들께 얼마나 소구가 될지를 지켜보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후보 안철수 후보 얘기도 좀 해보면 안철수 후보는 의대 출신의 이공계 전문가임을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똑똑한 모습 이면에 허술함을 드러내는 영상이 최근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도 시사하셨는데요. 저는 이름이 뭐더라? 이재명이구나. 죄송합니다. 저는 이재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합쳐서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 이재명 후보 이름을 여러 번 묻는데요. 저게 안철수식 개그일까요? 아니면 정말 몰랐을까요? 글쎄요, 진실은 그 안철수 후보만이 알고 있겠죠. 네. 근데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경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를 얘기를 했죠.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인 경선뿐만 아니라 2차 경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가 않았는데 그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지 못한다. 글쎄요, 똑똑한 이미지를 좀 더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수도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진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애니메이션과 본인 이미지를 합성한 영상이 화제가 상당히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살펴보면 후보들이 2030 표심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모습이에요. 전과는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사실 그 2030 세대가 조금은 지지 정당을 확고하게 정하지 못한 그런 캐스팅 보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6070 세대로 대표되는 산업화 세대와 4050 세대로 대표되는 민주화 세대가 좀 지지 정당을 확정 짓고 있는 전통적인 지지층에 가깝다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구를 해야 될 계층이란 측면에서 더 애를 쓰는 모습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아울러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좀 젊은 세대들이 고관여층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몰랐던 이 민주당의 조금은 입법 폭거라든지 이런 고압적인 모습들을 목도를 하게 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좀 보수 정당과 진영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젊은 세대들을 좀 당에 생착되도록 만드는 것도 좀 외연 확장의 숙명을 안고 있는 대선 후보의 그런 또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 얘기도 해볼게요. 홍 후보 자신의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버럭하는 모습을 강점으로 내세우기도 했는데 요즘은 애처가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죠. 제 아내와 만난 지 50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대신 페밀리즘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도 내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제 아내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너는 서울역 노숙자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 말에 수긍합니다. 내 아내가 늘 고맙습니다. 네, 요즘 홍준표 후보는 연일 애처가 이미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인기 드라마인 폭삭 속았수다의 양관식 오해순 부부처럼 50년 살았다. 아내에게 감사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 기존에 저희가 홍준표 후보를 생각하면 뭐 상대적으로 좀 고압적인 이미지, 뭐 노쇠한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이런 이미지 개선에 좀 힘을 쓴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게 홍준표 후보가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후보로 나왔을 때 소위 홍카콜라라고 해서 많은 또 이제 이슈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 전 꼰대와 사이다가 정말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밉지 않은 꼰대다. 사실 이런 마케팅이 좀 적중을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이런 행동들이 여전히 조금은 거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전통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당심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 본인도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조금은 부드러운 이미지를 어필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홍준표 후보와 이순삼 이 여사의 인연이 정말 좀 깊고 좀 새롭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더라고요. 이순삼 여사가 또 이제 호남 출신 은행원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순삼 여사를 당시에는 소위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관계에서 좀 구애를 하기 위해서 홍준표 후보가 매일같이 예금을 하러 일부러 찾아갔다라고 하는 이런 에피소드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전략을 떠나서도 굉장히 좀 인상적인 저는 그런 좀 에피소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그 당원들에게 어떻게 어필이 될지를 또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문수 후보도 좀 짚어볼까요? 이 김 후보는 과거 자신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당당하게 사과를 했는데요. 과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이 남양주 소방서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름이 누구요?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시는지 얘기를 하셔야죠. 아니, 도지사가 이게 누구냐고 이름을 묻는데 답을 안 해? 누구냐고 이름을 말해봐, 일단. 소방관들한테 전화할 때 제가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저는 남양주 소방서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이제 이게 제복 공무원의 기본적인 전화 방법이잖아요. 소방관이 왜 자기 규정대로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물었던 건데 또 제가 뭐 무리하게 갑질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른바 저 도지사인대 사건은 상당히 이슈가 됐죠. 김문수 후보는 이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사과를 했고 요즘에는 또 한창 본인의 고령의 나이를 의식한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팔굽혀펴기에 벤치프레스 하는 모습까지 올리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상대당에서는? 일단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그 경기도 지사 시절에 도지사입니다라는 그런 것은 지금도 사실 많은 커뮤니티에서 밈으로 회자되고 있죠. 그렇죠.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사과를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사과하는 모습 자체는 아마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아무래도 고령이시다 보니까 현재 지금 4인 경선에 올라와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십니다. 51년생이니까 사실 우리 나이로 7순이 넘은 나이시죠. 사실 많은 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과연 국정 운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운동하는 여러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 그 부분도 뭐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건강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국정을 수행할 것인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행보가 출마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면서 후보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어제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직접 보고 오시죠. 한덕수 대행 차출론 언짢다. 안철수 후보만 O를 두셨고 나머지 세 분의 후보들은 X를
드셨습니다. 특별히 뭐 기분 나쁠 게 있겠습니까? 여기서 선출하는 후보가 보수 진영을 대표해서 이재명과 싸우게 될 겁니다. 아주 훌륭한 인품과 경륜을 갖추고 계시는 분인데 반드시 이재명을 이기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비상식으로 봤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덕수를 뛰어넘지 못하고 어떻게 이재명을 잡을 수 있겠는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뜻으로 이제 동그라미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만약 결심을 하셔가지고 이번 대선에 출마를 하신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 당 최종 후보와 함께 경선을 통해서 정말 정확한 방법으로 그렇게 저는 뽑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덕수 대행 차출론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질문에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 X팻말을 들었고 안철수 후보만 동그라미를 들었습니다. 후보들 3명은 단일화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건데 각각 어떤 역학관계,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사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출마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모든 후보들이 찬성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대선은 시대 정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의 지속적인 견제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홍준표 후보의 말에 전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한덕수 권한대행도 넘지 못하면 어떻게 이재명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들, 특히 우리 당원들, 보수층이 원하고 있는 것은 가능한 많은 반명 전선의 빅텐트를 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을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그릇의 크기를 보여주는 건 역시 국민의힘 경선에서 후보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 보입니다. 그런데 단일화가 현실로 다가와도 이런 입장이 이어질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상 최종 후보한테 모든 결정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후보가 결정되면 당무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모든 당의 의사 결정권을 후보가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이라는 것은 한 명이 51%를 얻어야만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큰 그릇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지표상으로 보나 또한 우리 당과의 어떤 화학적 결합 가능성으로 보나 가장 가까이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후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 가능한 우월 전략을 펼쳐야 한다라고 하는 당원과 국민들의 명령을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철수 후보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한다면 우리 당의 최종 후보와 경선을 통해서 정확한 방법으로 단일 후보를 뽑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홍준표 후보도 이 최종 후보가 되면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토론을 2번 하고 원샷으로 국민 경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주장이 있는데 한덕수 대행이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돼서 당대당으로 단일화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뭐 정당법에 위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단일화 시나리오가 있을지도 궁금한데 이럴 거면 국민의힘 경선 왜 했냐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대선 후보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1차 한 차례 컷오프를 하고 8인 경선을 치른 다음에 4인 경선 그리고 최종적으로 3차 경선 2명의 후보를 선출해서 최종적으로 단 1명의 후보를 선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 지금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그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원으로 가입하지도 않았고요. 네. 최종 후보가 선출되고 난 다음에 무소속 후보로서 1대1 단일화를 한다. 그것 자체가 정당 내 경선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런 흔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과연 당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납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를 하게 되는 국민의힘 후보가 과연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도 네. 아마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 전략이라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차 컷오프를 위한 투표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선거인당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합산하게 되는데 당심과 민심을 가릴 막판 변수는 각각 뭐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저희 국민의힘 경선 같은 경우에는 좀 지역 순회공연을 배제한 대신에 토론을 좀 폭넓게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금요일부터 주말간 이어졌던 이 토론의 양상 그 자체에 대해서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좀 평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었고요. 제 개인적인 평가를 말씀드리면 좀 토론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좀 득점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론을 볼 때는 어떤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사실 토론의 태도 때문에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반드시 또 득점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민과 당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저희가 이 양자 대결을 또 하지 않습니까? 결선 투표제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한 명의 후보가 과반을 이제 득표를 하게 될지 아니면은 양자 대결을 한 번 더 진행을 하게 될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막판에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이 단일화 측면에 있어서 누가 더 이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대선 가도에서 열세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 여당을 중심으로 보수층을 중심으로는 한덕수 대행이 대선에 도전장을 내미는지 이 여부가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에도 최대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로 컨벤션 효과를 노리는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 그리고 단일화가 이재명 압도적인 현재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확고한 층을 보유하고 있죠. 지지층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후보로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상당한 숫자로 격차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 컨벤션 효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컨벤션 효과가 있으려면 한덕수 총리가 처음부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참여했을 경우가 아마 상정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미 국민의힘 경선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대1로 단일화를 한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감동이 있을지가 저는 좀 의문으로 보여지고요.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사실상 짧은 시간 한 2달 동안 이번 조기 대선을 관리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던 그런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선 관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런 방구도 없이 본인의 정치 행위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호남을 방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부대를 방문하고 있어요. 이번 미국과의 그 통상 협상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인의 정치 행위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과연 국민이 이를 신뢰하고 국민의힘 후보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후보로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아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크게 위협을 느낀다고 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 결정이 임박했다는 전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30일이 될 거다 이런 전망과 함께 30일에 총리직 사퇴 이후 3일에 대선 출마하는 그런 방안도 힘을 얻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민주당이 의식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계속해서 견제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 저도 흥미롭게 보고 있고요. 사실 30일로 사퇴의 시일을 정한 게 맞다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29일 화요일 날 마지막 국무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제2요구를 비롯해서 공포해야 될 이제 마지막 법안들을 처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화요일 날 즉각적으로 사퇴를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효력이 상실될 수가 있기 때문에 30일 날 이제 그 사퇴를 한다라는 것이 유력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30일은 되어서야 이제 국민의힘 후보 윤곽이 잡히지 않습니까? 네. 경선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4월 말을 생각해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마지막으로 사실 그 2+2 이제 통상 협상 결과가 지금 임박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의 방위비 협상 문제도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시급한 현황들을 빠르게 좀 마무리를 하고 출마 결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5월 3일 같은 경우에는 후보 등록일 마감 직전에 어떻게 합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지 입당을 할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그런 가르마를 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나마 저희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생각을 좀 해본다면 중앙일보 보도인데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한덕수 대행이 만남을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열흘 전쯤이었을 거예요. 정대철 헌정회장이 한 대행에게 대선 출마를 권유했을 때 한 대행이 형님 저 정치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며칠 후에는 얼굴을 좀 보자 이렇게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정치 원로와의 만남을
하려고 하고 있는 한대행 때문에 지금 출마가 금년간에 결정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대행이 대선 출마에 나선다면 최상목 대행이 또 한 달여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을 해야 되고 지금 역성장애, 트럼프 관세 정책 우려까지 있는데 국정공백 우려가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번 조기 대선이 왜 이루어지는 겁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행위를 통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되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에서의 총리 자리를 맡은 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2달밖에 되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충실하게 대선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지금 대선 출마로 선언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본인이 대선 욕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차라리 조기에 출마를 선언을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선을 이제 한 달가량 남겨놨나요? 한 달 조금 남게 남겨둔 이 시점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전례가 없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지금 한 차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맡았다가 다시 한덕수 총리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한번 최상목 권한대행에 넘어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중차대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정 혼란과 그런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호남권 순회 경선 결과 이재명 후보가 88.69%의 득표율로 압승을 했습니다. 어제 나온 후보들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호남이 저 이재명을 선택해서 네 번째 민주정부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제가시티 자치정부로 전국에 나서의 또 다른 수도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호남의 동지 여러분, 국제 위기 때 그 맨 앞에 저 김동연을 세워주십시오. 표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율 88.69%입니다. 대선 경선 과정이 호남권에서는 압승하셨는데 현재 상황이 매우 나쁘고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호남인들께서 더 큰 기대와 책임을 부여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호남 민심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변수가 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도 압승을 했습니다. 정통성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억지로 만들어낸 정통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래 호남의 1박 2일 일정을 잡았던 이재명 후보가 투표율이 첫날 23% 정도로 영남권에 비해서 반절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화들짝 놀라서 갑자기 2박 3일 일정으로 바꾸면서 좀 대대적으로 투표를 독려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권에 비해서 투표율이 낮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당대표 전당대회에서도 호남권에서 투표율이 20%도 채 되지 않아서 좀 상당히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33%나 포진해 있는 이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의 인정을 못 받는 후보가 아니냐, 이제 이런 컴플렉스가 있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그런 우려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수치적으로는 극복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잠재적인 위협이 남아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꼭 호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민주당은 수도권, 강원, 제주, 순회 경선을 끝으로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이재명 후보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이 89.04%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투표율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이변은 없을 거라고 보는 게 당연하겠지만 오늘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지금 경선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뭐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당장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참 곤란하긴 한데요. 지금까지 왔던 추세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비록 조금 낮았다고는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경기도 지사로 여기만 봐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도권 지역 경선 결과는 다른 지역과 대등한 수준의 그런 투표율과 득표율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중으로 아마 민주당의 최종적인 대선 후보가 확정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중도층 민심을 잡는 전략으로 대선에 임하겠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라고 재차 강조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은 더 이상 이재명의 말에 속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정치 보복을 걱정하기에 앞서서 지금 대법원에서 좀 빠르게 심리를 하고 있는 이 선거법 2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먼저 촉각을 세우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이재명 후보가 말을 너무 많이 바꿔왔지 않습니까? 뭐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하는 너무 유명한 그런 네. 어록을 남기기도 했고요.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정치 보복은 원래 뒤에서 몰래 하는 것이다라든지 권력은 원래 잔인하게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발언 그것은 당선을 위한 그냥 위장술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 저희 당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비판이 잇따라서인지 이재명 후보 뭐 부자 몸조심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안전 제일 기조를 보이면서 논쟁을 벌이지 않거나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본격적인 대선에 돌입한다고 하면 이런 모습도 좀 바뀔 수가 있을까요? 지금 본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 분위기 자체가 다음 조기 대선 이후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란을 종식하고 정권을 교체한 다음에 어떠한 대한민국을 이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아마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많은 말씀들을 하실 가능성이 많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정치 보복과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마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을 가지고 난 다음에 당시 조기 대선 후보였던 야당 대표에 대해서 잔인할 정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를 남발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두 가지의 그런 재판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 다 무죄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자체가 검찰 공화국이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100번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성남시장 2번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보였던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정치 보복은 일절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